여러분, 심리학 연구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가 보통 트렌드라고 하면 패션이나 음식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학문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심리를 분석한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연구하는 이유, 바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고, 제대로 알려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달라지는 것들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심리학 연구 트렌드는 뭘까요? 60년대나 70년대로 되돌아가 보면 심리학 연구에 남녀 차이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너무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후 글로벌한 교류가 많아지는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재밌는 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남녀든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든 그 내부에서도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은 이후 개인과 개인의 차이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결론을 내리죠. 개인과 개인보다 더 중요한 건 한 개인의 심리가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느냐죠. 이렇게 한 개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 개인 내부의 심리를 연구하는 흐름들로 또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턴 심리학의 최전방에 있는 한 개인의 심리를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 많이 궁금하셨죠? 논문, 설문조사, 통계자료 등 최신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2022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리, 한 분 한 분의 심리를 정확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요즘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바로 MBTI. 트렌드 모니터 2022에서 지난해 말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당신은 MBTI를 신뢰하십니까? 조사 응답자 중에 무려 75% 이상이 MBTI를 신뢰한다고 답하셨죠. 또 80%가 넘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조사가 보여주는 건 한마디로 MBTI를 강하게 믿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알려진 MBTI 형태를 가진 그 결과를 가진 분들을 만나면 친해지기 꺼려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게다가 이젠 이력서나 면접에서도 MBTI를 묻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에 불이익이 올까봐 자신의 MBTI를 속여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MBTI를 무한 신뢰하고 심지어는 좀 과하게 몰입하고 있는 걸까요? MBTI가 궁금한 당신의 심리,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MBTI가 유행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1992년도에 저는 처음으로 MBTI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MBTI는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이나 열풍이 불진 않았거든요. 몇 명의 관련 분야 혹은 관련 학과 전공 학생들이 알고 있는 정도였어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MBTI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MBTI 자체가 일종의 게임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TI가 게임이라고? 아니, 어디가? 자, 게임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풍선을 맞췄는데요, 결과는 스코어로 나오죠. 내가 망치를 때렸는데 결과는 랭킹으로 나와요. 게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아웃풋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결과가 나올 때, 즉 다른 감각 양식으로 변환시켜서 혹은 변환돼서 그 결과가 나올 때 그것에 굉장히 열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나에 대한 답을 했어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결과는 알파벳의 조합으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리고 내 성향은 몇 %라고 퍼센테이지까지 알려주죠. 정말 게임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다가 우리가 MBTI에 열광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아를 찾기가 점점 어려운 사회라 그래요. 우리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SNS 등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사회에서 나를 포함해서 누군가를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체로도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원래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쏟아서 오랜 시간을 써서 관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생략되고 그런 노력 없이 단 몇 마디로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간편법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 자체로 흥미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심리학자들도 MBTI를 꽤나 열심히 혹은 집중을 해서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20년 전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 MBTI를 활용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MBTI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과정과 이유로 온 걸까요? 19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융조차도요, 완전히 외향적인 인간과 완전히 내향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 사는 그 수많은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16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건 사실 그 자체가 좀 지나친 일반화죠. 그리고 이 검사는 애초에 심리학자들이 만든 검사가 아닙니다. 이 검사가 정확하고 타당한 측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가 아니라 홈스 클루니를 하고 있던 브릭스와 딸 마이어스가 인간의 성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검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임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즉, 어머니가 딸을 위해 세상엔 이렇게 최소한 여러 가지 사람이 최소한 16가지는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죠. MBTI의 이 M과 B도 이것을 만든 엄마와 딸의 이름을 딴 거죠. 물론 심리학자가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좋은 검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검사를 할 때는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도는 어떤 사람이 여러 번 검사를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해도 그때의 기분 혹은 그 당시의 기상 상태 등과 상관없이 달라지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의 머리 둘레 같은 겁니다. 오늘 재든 내일 재든 저의 머리 둘레는 상당히 안정적이겠죠. 그렇다면 저의 머리 둘레는 꽤 신뢰로운 측정치가 됩니다. 하지만 타당도는 좀 다른 문제죠. 어떤 검사로 도출되는 추론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평가한다. 그 검사가 목적으로 하는 걸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의 이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의 머리 둘레는 꽤 신뢰로운 측정치일 겁니다. 하지만 저의 머리 둘레로 지능의 정도, 즉 지능 지수를 판단한다고 하면 타당도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MBTI 한번 적용해 볼까요? MBTI는 가벼운 테스트인데 그걸로 사람의 많은 부분을 판단한다? 그렇다면 타당도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MBTI 자체가 엉망진창이거나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검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MBTI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심지어 미래를 보려고 하는 검사가 된다면 그건 타당도 차원에서 아주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MBTI는 실제 내가 전날 혹은 근래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문항들이에요. 실제로 저는 1992년에 MBTI를 처음 받았을 때 ISTJ로 나옵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인데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형들 말을 잘 들어가면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2010년경 한번 MBTI 검사를 스스로 해봤더니 굉장히 E가 강한 걸로 나옵니다. 제가 그때 신임 조교수 시절을 벗어나서 뭔가 좀 말을 많이 하던 부교수 시절로 들어갔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ISTJ 1992년, 2010년 ENTP 봤더니 직전의 상황, 직전의 몇 달 혹은 최근 몇 년에 어떤 사회적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MBTI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사회적 모습으로 주로 살았는가, 그걸 보는 검사로 생각하면 더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 혹은 심지어 미래를 예측하는 검사라고 오용을 하시냐는 거예요. MBTI는 나쁜 검사라기보다는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약을 눈에 넣으면 좋은 약이죠. 하지만 안약을 감기약으로 복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하고 계신 MBTI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정확한 문장을 혹은 정확한 문항을 사용하지도 않고 많은 문항들이 생략된 버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MBTI를 통해서 결국 궁금해하는 건 그들, 타인 혹은 나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MBTI보다 사실은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알고 싶다는 마음이 뭐 좋아해? 뭘 싫어해? 라는 걸 계속해서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 그런 마음 속에서 MBTI를 우리로 하여금 집어들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알고 싶다면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겠죠. 그게 바로 뭘까요? 일기를 쓰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뭘 느꼈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손톱깎이 같이 아주 작은 특정한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무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새 휴대전화, 새 자동차를 사도 익숙해지고 제대로 아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걸 단 한마디 나의 MBTI 유형으로 판단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래 봐야 된다는 거죠. 일기도 하루 이틀 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몇 년, 몇십 년을 썼을 때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일기를 남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조금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처럼요. 남이나 나를 알고 싶다는 욕구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욕구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될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걸 최대한 값싸게 풀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방법까지 존중받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만나다 보니 사람을 빠르고 쉽게 파악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혹은 그런 유혹감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값싸고 빠른 음식에 익숙해지면 비싸고 정성 들인 음식에 큰 흥미를 못 느끼거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미 쉽고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요. 오래 정성을 들인다, 즉 그런 일에 쓰는 시간이 아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너무 쉽게 한다, 어떤 일을 너무 쉽게 알아간다라는 건 노력하지 않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파악한다. 이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한두 마디 나눠보고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앞으로도 누군가를 알게 될 때 긴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MBTI를 듣는 순간 스스로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성향은 이래 하고 머리에 확 박히니까요. 최근 뉴스를 통해서 면접이나 소개팅을 할 때 자기의 MBTI를 속인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외향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자신이 내향적인 성향이라고 평가된 MBTI, 즉 I 성향이라는 걸 감춘다는 거예요. 면접에서 그런 걸 묻는 건 외향적인 사람이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겠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혹은 모든 보직에서 사회적으로 왕성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요. 집중력이 뛰어나고 깊은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향의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일이 더 적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굉장히 미묘하고 살짝만 잘못 흘러가도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선을 넘는다라고 하죠. 그때 그 선을 넘을 가능성은 외향적인 사람이 높을까요? 내향적인 사람이 높을까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훌륭한 리더들 중에 내향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다양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어느 한쪽만 좋다라고 본다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 있는 생각이겠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향의 사람이 좋을지 생각을 훨씬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 인간은 내향, 외향, 감각, 지각, 직관, 이성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엔 너무 복잡하고도 미묘한 경이로운 생명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성향을 파악하고 장점을 살리며 단점을 보완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답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BTI 하지 마세요. MBTI 진짜 나빠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라는 엄청난 우주를 이걸로 판단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마시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검사를 맹신하는 우리의 단순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요즘 누군가를 만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고 저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혹시 MBTI가 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MBTI에 열광할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 철학적으로 답할 수 있을까요? 철학은 절대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쉽고 재밌게 철학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윤리 강사 문성욱입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지원 공고, 심지어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도 지원자의 MBTI를 요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MBTI가 나름 과학적인 근거도 있을 테고요. 또 재미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의 재미와 소통에서 스몰 토크의 소재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제 MBTI는 INFJ, 인프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프제의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꽤 많이 하죠. 사회심리학자 알트만 그리고 테일러가 이야기한 사회적 침투 이론을 통해서 이 MBTI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형성합니다. 알트만과 테일러도 인간관계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느냐의 문제라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 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얕고 덜 친밀한 수준에서 더 깊고 친밀한 수준에도 이동해가는 과정을 MBTI가 현격하게 줄여주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상대방과의 탐색적인 감정 교환을 통해서 신뢰감 그리고 친밀감을 지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상대방의 외모, 행동 등의 첫 인상의 단계를 거쳐 사는 지역 등을 묻는 공적인 노출이 이루어지고요. 어린 시절과 같은 과거 이야기를 통해 대화의 내용이 심층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 발전의 핵심은 자기개발 또는 자기 노출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회적 침투 이론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MBTI를 통해 나와 상대방의 자기 개방이 이루어지고 단계를 빠른 시간 내에 심층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행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MBTI에 열광하는가? 혹시 대면적 관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요즘 사람들이 누군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가장 빠르게 타인의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관상이나 혈액형, 성씨 등과 같은 일부의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지금까지 규정해왔던 그 많은 오류들을 MBTI를 통해서 또다시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형성 또는 공감과 배려라고 하는 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미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MBTI는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미국의 교육학자 넬 라딩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라딩스는 배려, 공감, 책임의 감정을 도덕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보고 배려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라딩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 비롯되는 자연적 배려의 원형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연적 배려는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 공감, 책임에 대해서 자녀의 응답이 반복되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말하죠. 즉, 모성애와 모성애에 대한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적 배려는 윤리적 배려, 즉 타인에게 배려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배려로 점차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적 배려는 윤리적 배려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 친근한 관계인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주변 사람, 더 나아가 타인, 더불어 생태계 전체에 대한 배려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니 다른 아이까지도 소중하고요. 그것이 더 발전시켜서 아동 전체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배려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감 능력 그리고 배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공자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가장 핵심은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그 사랑을 바탕으로 도덕이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보죠. 논어의 자공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내가 마음속에 꼭 지녀야 되는 한 글자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죠. 그것을 바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라는 한자는 같을 여 플러스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이 같다라는 거죠. 한자의 마음심은 실제 동양 철학에선 사람인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남과 나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걸 우리는 역지사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즉, 내가 도덕적이어야 남과의 공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도덕, 공감, 배려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나에 대한 수양이 가장 먼저이다. 이를 통해서 결국 각자의 역할에 맞는 도덕적인 역할론을 강조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정명이라고 얘기하죠. 바를 정의 이름명. 올바른 각각의 역할론을 강조합니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부모가 부모답고 자녀가 자녀답다라면 그것이 가장 도덕의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모든 공감과 배려의 시작은 나의 도덕적인 실천, 나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미지 또한 바뀌는 경우가 많죠. 첫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외형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가져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누가 봐도 술을 참 잘 마시게 생겼습니다. 저는 술을 입에도 못 댑니다. 누가 봐도 첫인상은 지나가다가 술을 다 마실 것 같이 생겨도 저는 전혀 술을 입에 못 댑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첫인상은 지극히 주어지는 몇 가지 정보에 의한 분석 과정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알아내고 이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효율성은 높을 수 있지만 실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의 내린다면 나에 대해서 보여줄 기회는 없을 겁니다. 서로의 관계를 망치는 요소 중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단정, 그리고 지나친 기대 또는 상상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MBTI 같은 몇 가지의 정보만을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성 또는 그 사람의 상호작용을 경험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단정적인 정보만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상대방에 대한 조금의 백지의 여백, 즉 상대방을 그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